자, 34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복소수 거기를 이제 좀 까먹어서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한번 옛날 기억을 되새겨 볼게요. 옛날 기억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 케이스예요. 맞죠? 우리가 복소수에서 음수, 그렇죠?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부르죠. 이 녀석의 이 연산에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헷갈리긴 해. 이제 우리 한번 공부했으니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A하고 B가 0보다 어때야 됐었죠? 작거나 같다.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지성이 말고 다른 사람이 한번 대답해볼까? 자, 이걸 만족하려면 A하고 B가 0보다 어때야 되는지 한번 대답해요. 자, 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자, 확률은 별로 없어요. 크다 아니면 작다겠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현준아, 뭐? 현준아, 뭐? 손 들었잖아. 뭐. 자, 크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야. 자,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크거나 같다야. 그럼 B는 작다. 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 등호면은 그렇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자, 이것만큼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었다면 지금 다시 기억해. 다른 경우는 절대 마이너스가 밖에 생성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이 경우에 한해서만 생성이 됩니다. 얘는 둘 다 마마. 근데 0도 들어가. 왜냐면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붙이는 말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왜 분모가 마이너스냐면 분모의 실수할 때 이 i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까지 i가 들어가 있으면 i끼리 소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 i가 없고 분모에 i가 있어야 이 i가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분자는 i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소거되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알려주는 건 뭐냐? 이 원리에 의해서 또 분자 자리에 있는 녀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 있는 녀석 15. 15는 0보다 어떻다? 작다. 같으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를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풀어볼까요? 자, 얘는 4, 2, 8이 되겠죠. 그래서 x-2랑 x-4가 나와요.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얼마 되죠? 3, 5,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x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돼. 자연스럽게 얘는 2보다 그리고 4보다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단지 이거 기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자. 곱하기에서 마이너스 형성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분수 형태에서 마이너스 형성이 되려면 분모가 음수야. 분자는 양수야.
단 0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분모 제외하고는. 왜?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붙은 말 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질문 없나요? 더 이상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까지가 34까지가 이게 숙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지금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이제 근의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렸다가 다음 단원 들어갈게요. 자, 먼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왜냐면 좀 어려우니까. 또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숙제할 때 조금 힘드실 테니까. 자, 다음 유형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연립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범위를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1부터 x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이거 풀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풀어보면 얼마가 되죠? 2하고 3이니까 마 3과 마 1 범위 안에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딱 요만큼이 일단 답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것도 가봅시다. 이때는 그냥 나와요. 부호가 바뀌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1, 마3이 되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1부터 3까지 갑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범위 안에 다 들어갔죠? 그럼 이것도 이제 답이 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만들어진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에서도 해를 구하면 되겠죠? 6의 x의 제곱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4가 0으로 답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얼마하고 얼마를 쪼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8하고 3이니까 플러스였으니까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x.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위에 있는 녀석의 범위는 이거였어. 아래에 있는 녀석의 범위는 이거였어. 그러면 이거 지금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는 지금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마3부터 마1까지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1부터 3까지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연립 부등식에 해라는 건 결국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검은색과 파란색의 공통 부분 뭐지? 두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값을 구하라 했어. 다분한만 마이너스 1만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노멀 문제긴 해요. 하지만 절대값이 붙으면 어쩔 수 없이 풀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붙으면 그냥 풀이가 한 2배로 늘어나겠구나.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세요. 그냥 어차피 늘어날 건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두 개를 풉니다. 절대값 푸는 건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렇게 구한 이 두 녀석의 해와 이 첫 번째 녀석의 해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지. 그게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수 x의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마 3분의 4보다 크고 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점수는 만 원. 이렇게 하나가 답이 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를 똑같이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푸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죠? x가 이렇게 푸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연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식이라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연산이 안 돼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어떻게 풀죠?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요거 기준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셔서 연립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요. 뭐 얘는 그냥 푸시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해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좀 바뀌게 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울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얘는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쉽게 풀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얼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요것만 조금 건드려 볼게요. 끝까지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2항에 생각해보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하나. 자, 요것도 2항에 생각해보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뭐라고 써있죠? 모든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하면 돼? 그렇지.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그렇지. 등호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A의 범위 나올 거야. 맞죠? 판별식 쓰면. 요것도 판별식 쓰면 A의 범위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A의 범위와 여기서 나온 A의 범위를 뭐 하기만 하면 돼? 섞어. 그치? 왜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여기서 나온 A, 이거 판별식 어렵지 않잖아요? A의 범위. 뭐 하나만 보여줄까요? 이거 그대로 풀면 요거 1 마이너스 4에다가 A랑 C를 곱하면 돼. 그럼 곱하기 2에다가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A 범위 나올 거고 여기도 A 범위 나오면 둘의 공통부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연립 부등식 2번 풀고요. 근데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무조건 판별식은 작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쓰기로 했어. 그리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기로. 판별식은 무조건 작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를 쓰기로 약속했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값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영상이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풀다가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만 좀 대표로 풀어볼게요. 이왕이면 터프가 낫겠죠? 너희가 싫어할 만한 문제가 이 녀석이겠네요. 절대값 들어있는 거. 자, 한번 두 개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x-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x가 양변에 똑같이 k를 더할 겁니다. k-5랑 k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얘는 범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자,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답은 인수분해가 너무 뻔히 보이죠. 3, 4, 12가 되면서.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고요?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요. 3, 4, 12입니다. 그래서 얘는 4하고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할 거야? 연립이니까 이걸 여기다 섞을 거거든. 공통 부분을 찾을 거야. 근데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합이 7이 돼야 된대요. 그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모든 값을 더했더니 7이 돼야 된대요. 감이 안 오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건 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 것 같아. 근데 그들의 합이 7이 되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냥 숫자 대입해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냥 K에다가 이거 대입해보면 돼요. 그럼 너무 뻔히 보이거든.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해볼까? 가장 만만하게 0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0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마5부터 5까지죠. 그럼 여기다 마5부터 5까지 한번 해볼까? 마5부터 5까지. 7이 될 이유가 없겠죠. 여기 뭐 없잖아, 그치? 음수밖에 없잖아. 버리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생각해. 머리를 굴려가.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양의 정수가 무조건 생겨야 되잖아. 그럼 왼쪽으로 보내야 될까?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까?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럼 K 값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1이나 2를 더하면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2부터 한번 대입할 거야. 2 대입해보자. 그러면 K가 2가 들어가면 마3하고 7이 돼요. 그럼 마3부터 7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어차피 마3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마3은 안 들어가잖아. 왜냐면 여기는 색칠 안 돼 있고 여기 색칠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인데 누가 들어갔죠? 5, 6, 7이 들어가. 너무 많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 한번 넣어볼까? 1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1이 들어가면 마4랑 6이 돼요. 그럼 요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4 하나. 그쵸? 여기서는 얼마? 5하고 6이 됩니다. 맞죠? 그럼 마4랑 5하고 6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7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연산식으로 푸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연산식으로 충분히 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그 연산식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써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나면 특히 자연수나 정수 이런 숫자들의 표현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K가 자연수나 정수가 돼요. 그러면 보기 중에 있는 값들을 그냥 대입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해요. 근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숫자 대입하고 생각하는 거야. 이쪽을 갈지 이쪽을 갈지 우리 갈지 좀 머리를 굴려봐야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입하시는 게 이 문제 풀이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어쩌다 보니까 풀어버렸는데 자, 근데 우리 터프는 숙제가 아니잖아. 근데 왜 풀고 있지? 자, 이거보다는 쉽다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숙제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립이차 부등식의 활용은 제가 안 건들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이 문제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 근해 판별과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허근을 갖도록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을 갖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허근이겠죠? 터프는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자, 실근의 부호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문제인데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세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합과 곱과 판별식.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등호는 사라집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합도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다가 서로 다른이 들어오면 판별식에서 등호가 빠집니다.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합은 몰라요. 하지만 곱은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무슨 표현이 붙으면 절대값, 뭐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이 이런 표현이 붙으면 두 근의 합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근데 판별식은 쓰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아니,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절대값 언급 없습니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요. 두 근의 곱도 양수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래요. 아,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쓸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 근의 합은 음수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입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요. 아,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인데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와야 돼? 절대값이 같으니까 0 이렇게 나옵니다. 판별식은 안 써요. 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아,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근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커. 그럼 두 근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야. 되셨죠? 합, 곱, 판별식만 쓰는데 부호가 다를 때는 원래는 곱만 쓰지만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오면 뭐도 쓰겠다? 합도 쓰겠다. 할만하죠? 그쵸? 자,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 유형은 지금 뭐 하나 더 있네. 잠깐만요. 자, 마지막 유형 25번 유형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25번 유형의 난이도가 거의 심화 유형이기 때문에 25번은 일단은 X는 말고 제외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외. X 하면 안 풀겠다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풀 때는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4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한판축이에요. 한판축입니다. 한판축.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한판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근이 크다, 두 근이 작다,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두 근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게 빠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저거 다 쓰라는 거예요. 저거 다 쓰라는 거예요. 6개 다 쓰라는 거죠. 근데 판별식은 중복되니까 5개를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한마디로 이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푼다 그랬죠? 함수값에 뭐가? 곱이. 열심히 했네. 시원하다. 이것만 씁니다. 다른 거 안 써요. 까먹지 마. 야, 너 다 천재인가 봐. 안 까먹을 자신이 있어서 안 쓰는구나. 책에 지금 이거 2개 없거든. 안 까먹을 자신이 너희 다 있는 거지 지금. 와, 멋있다. 믿어요. 안 까먹을 자신이 있으신 걸로 믿습니다. 오, 브라보. 좋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한판축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건 아마 풀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4가 있도록 한다. 이거는 함수값만 씁니다. 그렇죠?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도록 한다. 한판축 다 씁니다. 자, 이게 문제죠.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저거야. 마지막 문제인 거야. 자, 이것만 살짝 풀어드릴게요.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먼저 구할게요. x는 3두,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녀석의 두 근이 있을 거야. 알파, 베타가. 근데 두 근 중에 한 근만, 하나만 이 사이에 있대. 그럼 마이너스 2랑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풀려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f-2가 0보다 크다. 고 f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는 f-2가 0보다 작고 f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 또는 이거든, 또는? 그럼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것도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제 머리 좀 현명하게 굴려봤어. 그랬더니 이때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둘을 곱하기를 하시면 뭐가 나오더라? 음수가 나오더라. 근데 이때도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둘을 곱하기를 해보시면 뭐가 나오더라? 음수가 나오더라. 얘도 음수인데 얘도 음수야. 아, 그러면 뭐하러 따로 풀어? 어차피 곱하면 둘 다 음수 나오는 거 뻔한데 뭐하러 따로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자? 아,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봐서 3을 대입해봤더니 9 플러스 3k 플러스 4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더니 4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나오더라. 정리해봤더니 3k 플러스 13이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다. 도연아, 이 둘의 곱이 0보다 어떻다고요? 그렇지. 이런 거는 주셨나요? 이제 연산은 우리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연산할 때 주의해야 돼. 저는 마이너스를 너무나 싫어해요. 괄호 안에 미지수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3하고 요거는 4가 나오잖아요. 작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거든요. 이거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이게 실제로 전개가 돼버리면 이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3하고 여기 4가 떠요. 그러면 작다 부분이 여기거든.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헷갈릴 것 같으면 마이너스를 강제로 바꿔버려야 돼. 어떻게? 무조건 마이너스를 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풀어야지 바깥쪽이라는 거.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4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되셨나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건 좀 짜증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최악의 문제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자, 저 녀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대요. 아, 이게 뭐야? 5개 풀려는 거야. 한 판 축. 자, 판 축을 쓸 건데 함수가 f-3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f1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여기 두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 서로 다른이 붙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 같아요. 두근 빠져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축. 저기서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a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자, 얘가 얼마보다는 마3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자, 이거 그대로 풀어보면 3 날려버리고 마6, 마8, 마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를 바꿔버리자. 2, 6,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만 연산하고 요거까지 연산해서 4개짜리의 부등식을 푸시면 이 녀석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자, 웬만한 거 지금 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어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건이 도대체 뭘까? 사건 음. 그 사건이 뭐예요? 그냥 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뭔지도 알아야 경우의 수를 구하거든요. 사건이 뭐야? 아, 지은이 아파서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하진 않아요. 사건이 뭘까? 사건. 사건. 현준아, 사건이 뭐지? 사건. 뭔가 일어났어. 자, 뭔가 일어났거든? 그냥 일어나?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 뭘 해야 일어나? 뭘 해야 사건이 일어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데 뭐 사건이 혼자서 막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이 사건이라는 건 어떤 행위의 결과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해야 주사위가 눈이 나올 거고, 동전을 던져야 동전이 앞뒤면이 나올 거고, 주머니에서 제비를 뽑아야 제비가 뽑힐 거고, 맞죠? 내가 총을 쏴야 얘가 맞든지 말든지 할 거고, 그렇죠? 가위바위보를 해야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빨간 공, 파란 공을 뽑아야 어떤 공이 뽑힐 거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사건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건은 주사위에 눈이 나오겠죠. 근데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사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6의 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야? 6가지. 그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의 가지수가 6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큰 흐름은 2가지거든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2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분식집을 갔어요. 라면이 3종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떡볶이가 4종류가 있어요. 튀김이 5종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네. 하나밖에 못 먹어. 겁나 슬픈데 하나밖에 못 먹어. 슬퍼. 하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못 먹어. 난 결정해야 되겠죠. 라면이나 떡이나 튀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12가지. 근데 그 12가지는 3 더하기 4 더하기 5인데 이걸 글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야. 라면 3종류 또는 떡 4종류 또는 튀김 5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지.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때문에 3, 4, 5라는 12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좀 있어. 또 잘 먹어. 근데 라면만 2개 먹기는 재미없잖아. 종류별로 하나씩 골라야 되겠지. 라면 중에 하나, 떡볶이 중에 하나, 튀김 중에 한 종류를 골라서 안 먹을 거야.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봐봐. 라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떡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튀김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라면 3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고 떡 4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고 튀김 5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골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또는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또는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성립하면 합의 법칙인 거야. 그리고라는 표현을 붙여서 성립하면 고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판단 기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는과 그리고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합의 법칙은 어떨 때 쓰냐면 개별적인 사실이에요. 서로 영향이 없어요. 관련성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합의 법칙이 적용됐어요. 왜냐면 내가 라면을 먹든 떡을 먹든 튀김을 먹든 얘네들 사이에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야. 그냥 라면 먹었나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곱의 법칙은 궁합이 중요하거든. 이런 거야. 떡라면과 짜장떡볶이가 좋냐, 떡라면과 로제 떡볶이가 좋냐, 떡라면과 그냥 일반 떡볶이가 좋냐, 떡라면과 국물 떡볶이가 좋냐, 그들의 궁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야. 맞죠? 한마디로 영향이 있죠. 관련성도 있죠. 함께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동시에라는 표현이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요. 관련성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 이 동시에라는 표현을 써서 성립하면 돼요. 자, 라면과 떡과 튀김을 동시에 고른 거죠. 맞죠? 그러면 곱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국어적인 의미에서의 동시에는 시간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같은 시간에. 그렇죠? 야, 동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출발한 거야. 동시에 도착했다. 같은 시간에 도착한 거야. 동시에 발생했다. 같은 시간에 발생한 거야. 국어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봐봐. 여러분 가서 라면과 떡볶이와 튀김을 동시에 하나씩 골랐대. 근데 사람은 어떻게 주문을 하죠? 저 떡라면이요. 그리고 로제 떡볶이요. 그리고 뭐 오징어 튀김이요. 이렇게 고르잖아. 동시에 말한 게 아니죠? 하나씩 말했죠. 그죠? 맞잖아요. 동시에 말한 게 아니야. 하나씩 말했어. 순서가 있었죠. 따로따로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동시에 주문했다고 얘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저 세 개를 함께 주문했다고 해도 되잖아요. 순서대로 말했지만 함께 주문했다고 하잖아. 동시에 주문했다고 하잖아. 그렇죠? 수학에서는 그렇다면 동시에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의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봐. 내가 라면을 주문하고 떡까지 주문했어. 아직 주문이 안 끝났지. 그치? 얘까지 주문해야 주문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를 동시에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를 동시에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딱 튀김까지 딱 주문이 끝나야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들을 전부 다 뭐하자? 곱하자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동시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요. 만약에 주사위 하나와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봐봐. 어떤 애가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잡은 다음에 딱 이렇게 던졌어. 근데 한 애가 다음 차례인 애가 주사위 먼저 던지고 동전을 던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버려? 너 왜 동시에 안 던져? 이렇게 가요? 근데 부루마블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라고 써있죠. 어떤 애는 동시에 던졌어. 근데 두 번째 애가 야, 나 하나씩 던지면 안 될까? 하나 던지고 땅땅땅 하고 다시 하나 던져서 얼마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 딱 던졌어. 이 자식아 동시에 왜 안 던져?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 맞죠? 안 돼? 되잖아. 분명히 동시에 던지지만 하나 던지고 하나 던져도 되잖아. 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건 아직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그 사건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동시에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그 과정 중에 들어있으면 전부 다 동시에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쟤는 라면 떡 튀김 중에 하나를 딱 골랐어. 그럼 끝난 거잖아. 근데 얘는 하나씩 고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 다 고를 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동시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고백 법칙을 사용하자.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언제 합을 쓰느냐, 또는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면 합, 그리고라는 표현이 적용되면 고, 개별적인 사실 영향도 없고 관련성도 없을 때는 합. 근데 서로 영향과 관련성이 있어. 그리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 고백 법칙을 쓴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고백 법칙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직 이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우리는 고백 법칙을 따릅니다. 웬만하면 다 고백 법칙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고백 법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이 고백 법칙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뭐하고 뭐냐면 들어보셨죠? 자격이 다른 대표 법칙. 이러면 좀 감이 안 오나? 순서대로 나열. 그쵸? 자, 하나 더 있네. 이건 뭐야? 자격이 뭐한 같은 대표 법칙. 그쵸?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7명 있어요. 7명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그럼 처음에는 반장을 뽑으니까 7개 중에서 7명 중에 고르겠죠? 부반장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고를 거야. 이게 지금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은 방법이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오늘 나머지를 일찍 끝내주고 2명만 남겨서 나머지 공부를 시킬 거야. 2명만. 그러면 자, 당연히 7명 중에 1명을 뽑을 거고 6명 중에 1명을 뽑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지성이를 뽑고 내가 지호를 뽑은 거랑 지호를 뽑고 지성이를 뽑은 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어차피 둘이 남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자격이 같으면 그들이 뽑힌 순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뽑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이게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의 풀이었어. 중학교에서 공부했었던. 자,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건데. 자, 어차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말 있죠. 들어보셨죠?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렇죠?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대로 나열이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열이라고 할 거고, 이게 이 단원의 명이에요. 단원의 이름이에요. 경우의 수 다음에 나오는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거든요. 자, 근데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순서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컨비네이션 피자 들어보셨죠? 컨비네이션 피자가 무슨 피자야?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거지. 섞는 순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쵸? 토핑을 얻는 순서가 왜 그것부터 올려요? 이것부터 올려야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쨌든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영어 컨비네이션의 의미가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합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빨간색과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 나오죠? 초록색과 파란색 섞으면? 노란과 파란 섞으면? 빨간과 파란 섞으면? 빨간과 노란 섞으면? 요 미술 잘했네.
난 잘 몰라. 그냥 막 부르고 있는 거야. 자, 잘 몰라. 자, 어쨌든 간에 나 미술이 뭐야? 뭐야? 아니, 나 미술 못했다 어쩔래? 여러분은 ABCD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저 때는 수, 우, 미, 양, 가였어. 저는 양이었어요, 미술이. 이걸 따지면 D. 제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었어요, 20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로 따지면 수행평가 점수가 80점이고 지필이 20점이었거든요. 수행평가가 빵점이고 지필이 20점이었어. 우와. 지필 잘했어. 우와, 그치, 너 미술 잘했어. 지필만. 수행평가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작품을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술 시간에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풍경 그리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야외에 나가서 풍경 그려가잖아. 그러면 뭐 했냐면 그늘 가서 잤어. 2시간 동안. 오. 벤치가 좀 많이 있었거든. 그늘 밑에 벤치가 많았거든. 근데 벤치가 이게 딱 우리 벤치 어떻게 됐었냐면 의자가 딱 이렇게 있고 여기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앞뒤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서 자면 안 보여. 밖에서. 근데 그늘이 딱 들어가거든. 2시간 동안 꿀잠. 그리고 버티면 돼. 그냥 맞으면 돼. 맞으면 안 내도 버틸 수 있거든. 우리 때는 이제 맞아버려. 한 몇 대 맞고 그냥 안 내고 말지.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했어. 딱 한 번째 작품을 내봤어. 도장파기. 도장파기 하는데 도장은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3년 동안 미술 작품 딱 한 번 이거 도장파기 한 번 내봤어. 근데 딱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걸 내라니까 아까운 거야. 나 겁나 잘 만들었거든. 나 사장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야. 애들이 만든 그 조잡한 것들에 비해서 내가 되게 잘 만든 거야. 그럼 내래. 내면 이제 보관을 하거든. 그럼 내면 돌려주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안 돌려준대. 그냥 학교에서 보관을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안 냈지. 만들기 다 만들었거든. 결국 안 냈어. 그래가지고 3년 내내 양이었어. 야, 근데 이것도 대단하지 않냐? 20점. 지필은 웬만하면 18점 아니면 20점이거든. 그래서 양 주더라고. 가는 이게 10점 이하면 가거든. 이하. 그래서 지필로 어떻게든 버틴 거야. 어쨌든. 자, 근데 뭔 소리냐.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그 중에서 고배 법칙이 크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와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는 흔히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하고 그걸 순열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따지면 컨비네이션, 그래서 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단원.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가 이제 이 단원이 되는 거야. 단원명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과서 버전으로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인데 교과서상으로 보면은 경우의 수는 한 4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순열이 한 15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이제 조합이 또 한 15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지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이 둘이 메인이 돼요. 이거 다 이거거든요. 그 막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딱 끝난 시점이야. 그럼 딱 경우의 수 따끈따끈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지금 고등학교 거 순열 조합 문제를 던져주잖아요. 교과서 문제를 던져주잖아요. 한 반절은 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딱 그 지식만 가지고도 반절을 풀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단지 나머지 반절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느낌이야. 중학교 때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 경우의 수, 순서대로 나열과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중학교식의 풀이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섞어요. 유형 하나에 유형 하나 섞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섞어. 그러니까 어려워져.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섞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중학교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가 1, 2, 3이었다 치면 그래서 하, 중, 상이었다고 치면 고등학교의 문제들은 개념은 똑같이 적용시킨 거거든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유형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복합 유형이 나오게 되면서 이 난이도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거 나오잖아요. 미쳐요 진짜 미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여기만 가도 미쳐버려요.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도 안 와. 여기는 한글인 건 인지를 하거든요. 한글인 건 알겠어. 근데 뭐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여기 정도 가면 끄적끄적은 해. 그래서 그러나 결국 답은 안 나와. 자,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이음은 딱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한 레벨 정도 상승한 정도. 근데 아라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올해 원래 아라가 작년까지는 5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한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한 문제가 6자리가 나왔어요. 풍문은 야 여기까지야. 왜냐면 순열 조합에 좀 진심이야. 특히 조합에. 근데 조합의 킬러 하나를 무조건 넣어. 풍문. 그게 겁나 어려운데 근데 괜찮아. 풍문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래왔어. 조합을 어렵게 내거든. 조합의 한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 근데 어차피 다 틀려. 괜찮아. 그냥 찍기 확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막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틀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나아. 그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같이 못 푸니까. 푸는 꼴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실제로 그걸 푸는 학생이 한 세 손가락도 안 되거든. 실제로 매년 그래왔어. 그러니까 그냥 부담 안 하게 돼.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도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커버 쳐요. 충분히 커버 칩니다. 여러분 정도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틀려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이 틀릴 텐데. 뭐야? 상대평가. 고등학교 상대평가야. 항상 생각해야 돼. 나 이거 모르겠는데 미쳐버리겠다. 이러지 마. 다 같이 몰라. 제가 다 같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야. 왜냐면 다 같이 모르거든. 남들이 아는 문제 나도 알아야 돼. 그거 맞아. 근데 남들이 다 같이 몰라. 그럼 다 같이 모르면 나도 몰라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상대평가야. 막말로 내가 7점 받았어. 선생님 망했어. 중학교에 7점 맞으면 망한 거잖아. 그치? 이 시험 망한 거지. 7점 받고도 2등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그래요. 원당고 이번에 2학년 1등급 컷이 76점이었거든. 이게 4%라고 4%. 너희는 10%잖아. 67점이 11%. 7점 넘으면 1등급인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 항상 남들보다만 좀 더 잘하면 돼. 그런 개념이야. 그죠? 남들 어차피 다 어려워하거든. 어차피 이거 다 못 풀어. 뭐 몇 명이 풀 것 같아? 한 30명 풀어. 괜찮아. 400명 중에서 40명한테 1등을 준다니까? 40명한테? 이거 푸는 애 30명밖에 없어. 좋고. 37자리 남아있잖아. 그거 안에 들어가면 돼. 요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열과 조합에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유형들이 거의 그대로 실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유형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추가되는 유형들이 좀 어려워요. 설명은 해드릴 건데, 자, 근데 대표적인 유형들은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재탕이에요. 근데 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심화 유형들이 어렵긴 해요. 그게 이제 저 난이도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고요.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유형들을 다시 설명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유형들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더라도 저는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유형이 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유형 하나 설명하는데 막 3, 40분 걸려도 저는 할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중학교 때 이게 경우의 수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경우의 수만 보면 경기 일으키고 막 확률 나오면 막 미쳐버리겠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뭔 소리 하는 모르겠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또 다 풉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경우의 수에 따른 기본적인 유형들 그리고 합의 법칙과 구별 법칙에 대한 설명들 차근차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거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단원 행렬이 남게 되는데 행렬은 진짜 쉬워요. 어느 정도 쉽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쉬운 게 행렬입니다.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립방정식 아시죠?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연립방정식. 딱 그 정도 레벨이에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은 그냥 가볍게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 좀 에너지 소모를 좀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숙제는 저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써드렸던 것처럼 1035에서 1069번까지만 오늘의 숙제가 될 거니까 차근차근 풀어. 숙제가 하나 더 있죠? 2차 부등식이 끝났네요. 연습 문제의 기본 다지기가 있다. 맞죠? 연습 문제의 기본 다지기 11문제가 있잖아요. 2차 부등식 연습 문제의 기본 다지기. 1단원 연습 문제의 기본 다지기. 레벨 스텝 1짜리. 그거 있네요. 까먹을 뻔했다. 연습 문제 스텝 1.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한 40문제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숙제로 풀어오시면